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길고 좁은 나라로 유명한 칠레. 이곳은 남북으로 4,270km, 동서로는 평균 175km의 크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좁고 긴 땅에 황량한 사막과 험준한 산맥, 그리고 남극의 빙하까지 매우 다양한 생태계가 분포하고 있죠. 그리고 칠레에서 서쪽으로 3,700km가 떨어진 지점에는 칠레의 땅끝마을이라 불리는 이스터 섬이 있는데요. 남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 남미 대륙보다 폴리네시아에 더 가까운 이 외딴 섬에도 고대 문명이 존재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바로 새의 머리가 새겨진 암각화와 모아이라 불리는 거대한 석상이 그 증거인데요. 도대체 이 암각화들은 누가 그렸으며 수십 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거석상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이스터 섬은 원래 포이케, 라노카오, 테레바카라는 세 개의 화산으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이 세 화산이 분출하면서 지각 변동으로 인해 하나의 섬으로 합쳐졌고, 그 덕분에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담수호가 형성되면서 초기에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터 섬에 사람이 들어와 살기 시작한 건 1세기부터 8세기로 의견이 분분하지만 가장 유력한 설은 4세기경 흑요석을 거래하던 멜라네시아인들이 타히티와 이스터 섬 일대에 정착했고, 그 후 7세기에서 8세기경 히바섬에 살던 코투 마투아라는 왕이 전쟁에서 패하자 7개의 부족을 이끌고 동쪽으로 이동하던 중 정박한 곳이 바로 이스터 섬이었는데요. 히바섬은 지금의 마르키즈 제도에 있는 히바오아 섬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코투 마투아 부족의 기원을 폴리네시아 계열로 보고 있죠. 코투 마투아가 섬을 통치하게 되자 원주민들은 그와 7부족의 족장을 기리기 위해 아후 아킵이라는 이름의 모아이 석상 7개를 세웠는데요. 이스터 섬의 다른 모아이들이 해안가에서 섬을 바라보는 구조라면, 이곳의 모아이는 내륙의 높은 곳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는 형태로 서 있으며 7개의 크기가 모두 크고 고른 것으로 보아 모아이 중에서도 최고 상위 계층을 나타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모아이는 그 시대의 통치자를 기리기 위한 개념으로 만들어졌지만, 코투 마투아가 죽은 후 부족 간의 권력 다툼이 벌어졌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부족장의 세력을 상징하는 모아이의 크기도 점점 커져갔는데요. 그 바람에 거대한 모아이를 만들고 이동시키기 위해 수많은 인력과 자원이 동원되면서 섬은 점점 피폐해져 갔죠. 그러던 16세기 무렵 무리한 모아이 제조와 식량 고갈로 지친 사람들은 급기야 서로의 모아이를 파괴하기에 이르렀고, 그렇게 모아이를 숭배하는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때 나타난 신흥 종교가 바로 탕가타마누였습니다. 탕가타마누란 새의 형상을 한 인간이란 뜻으로, 이때쯤 사람들은 새를 숭배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섬의 통치자도 왕족에 의한 세습자가 아닌 섬의 건너편에 있는 돌섬에서 새의 알을 가장 먼저 가져오는 자로 정했으며, 승자를 기리기 위한 세리머니로 시긴을 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터 섬을 이루는 3대 화산 중 하나인 라노카우 정상에는 오롱고라 불리는 돌로 지은 집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조인 의식이 행해진 장소이며, 그 주위로 새의 머리를 하고 있는 조인이 새겨진 암각화와 조인 의식의 벽화가 그려진 동굴 아나카이 탕가타도 발견됐는데요. 동굴 이름의 뜻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아나는 동굴, 카이는 먹다, 탕가타는 사람으로 조인 의식의 하이라이트인 시긴을 했던 동굴이란 뜻이죠. 이곳 사람들이 새의 머리를 가진 신을 믿게 된 이유는 고립된 섬에서 새와 새가 낳은 알만이 유일한 단백질 공급원이었고, 하늘 높이 나는 새를 보며 땅과 바다와 하늘을 잇는 매개체로 여겼기에 새를 자연스레 숭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의 알을 제일 먼저 쟁취한 자가 섬의 통치자가 됐으며, 왕이 선정될 때마다 바위에는 조인의 부조가 새겨졌고, 패자는
식인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죠. 이러한 조인 의식은 1722년 네덜란드 탐험가 야코프 로헤벤이 이 섬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되었고, 그가 도착한 날이 마침 부활절이어서 섬의 이름을 이스터 섬이라 지었는데요.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1774년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이 이곳에 도착하면서 이스터 섬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이미 오세아니아주를 탐험했던 그는 비슷한 인종이 분포하는 것을 보며 이곳의 민족이 라파누이족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원주민들은 섬의 이름을 이스터섬 대신 민족의 이름을 따 라파누이라 부르게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민족의 정체성도 잠시, 그때까지도 계속됐던 모아이 쓰러뜨리기 운동과 조인의식이 외부에 알려지며 수많은 정복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 결과 미국의 포경선과 페루의 노예 상인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면서 섬의 인구는 급감했으며, 남아있던 사람들은 개종을 강요당하면서 섬의 문화는 서서히 말살되고 맙니다. 그 후 1888년 이스터섬이 칠레에 합병되자 폴리네시아계 원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칠레 시민이 되었고, 그동안 자행되어 왔던 모아이 파괴운동부터 선교사에 의한 개종까지 여러 내적 외적 요인으로 인해 이스터 문명은 거의 잊히고 마는데요. 그 결과 오늘날 이스터섬에 남아있는 원주민들은 모아이에 붙여진 이름의 뜻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며 초대왕 호투 마투아가 가져왔다고 전해지는 롱고롱고 서판의 상형문자 또한 해독할 수 없게 되었죠. 이스터섬 사람들은 공경에 빠졌지만 피신할 곳이 없었다. 구원을 요청할 곳도 없었다. 어느 날 우리 지구인이 공경에 빠진다면 어디에, 누구에게 의지할 것인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고립된 섬에서 한정된 자원을 남발하다 쇠퇴해버린 이스터 문명은 오늘날 지구라는 고립된 행성에서 기후위기와 SNS 과시욕에 당면한 현대인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문명의 성장은 휘황찬란한 무언가를 덧입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 공존의 키를 찾는 것이 아닐까요? 지구의 미래가 이스터 문명의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도록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존의 키를 터득하는 것이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해야 할 몫인 것 같습니다. 이상 이스터 섬의 건국 신화와 그 흥망성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